안녕하세요 여러분, EV스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요즘 환율 치솟고 굉장히 우리 어떤 금융시장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어떤 적신호가 계속 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 경제부총리나 뭐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고, 또 그분의 이제 생각이나 뭐 이런 의견 견해들을 많이 듣는데, 그리고 그거를 기사화를 많이 시키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쎄요, 좀 너무 아니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이런 때랑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 이후로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통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분이 약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국민의 어떤 정서나 뭐 이런 어떤 동요나, 그리고 이런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은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나, 그리고 어떤 당장의 위험은 없을 수 있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 외적인 것들이 더 큰데, 당장의 어떤 당황하고 혼란을 막기 위한 그런 발언의 비중을 이제 싣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어떤,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부나 어떤 인사들의 말을 들을 때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진위를 파악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랑 근본적으로 틀려요. 왜냐면은 대외 환경이 근본적으로 틀려요.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큰 충격으로 갑자기 이제 나라 경제가 망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IMF 구제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 당시에는 성장률도 높았고, 그리고 수출도 잘 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틀려요. 지금은 큰 쇼크는 당장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부총리 분이 말씀하신 대로 큰 쇼크는 오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패닉이다, 혼란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주 서서히 조금씩 야금야금 우리 경제를 좀먹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좀먹으면서 외화가 계속 조금씩 유출이 되고, 환율이나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계속 조금씩 오르고, 계속 이제 증가 추세인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계속 증가 추세고, 환율은 계속 오르고, 물가 계속 오르고, 이러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죠? 그리고 저성장, 저효율, 그런 걸로 인해서 밖에서 벌어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뭐랄까요, 늪에 서서히 빠지는 그 느낌, 딱 그거예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있죠? 딱 그거예요. 다른 그 표현이 딱 절묘해요. 우리나라도 당장의 어떤 큰 쇼크나 뭐 나라가 망하겠어요? 그걸로?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단지 서서히 늪에 빠지는 듯한 저성장, 저효율, 그리고 그또 침체기를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처럼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미 너무 많은 버블이 쌓여서 이 이상의 버블은 없고, 그 이상에서 버블이 계속적으로 꺼져나갈 것만 보이고, 또 이게 성장하고 반등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나 고성장과 어떤 고효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고, 또 나오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어요. 왜? 인구가 그만큼 받쳐주지도 않고, 그 인구가 생각하고 있는 정서나 열정이나 그 국민의 정서들이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그동안 계속 성장을 이끌었던, 앞에서 수레를 이끌듯 앞에서 그 마차를 끌고 가던 우리의 가장들, 우리의 대기업들, 그리고 외화를 계속적으로 벌어들였던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는 너무 엄청난 글로벌 경쟁 국면에 지금 맞이에 맞닥뜨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요. 반도체 우리나라 효자 종목이었고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삼성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서 호황기를 누렸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요. 1, 2년, 지금 삼성전자 재고 때문에 말씀드렸죠. 완제품 수출 재고가 엄청나게 줄어서 2분기 적자폭이 확대가 됐었고, 그리고 중간재 수출은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2년 안에 중국에서 완전 중간재까지, 초기 단계에서 원자재에서 자재에서 중간재까지의 단계를 마스터할 거라고요. 마스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중간재 수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 수출 품목 중 절반이 지금 중국의 물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줄어들면은 엄청나게 적자폭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지금 동분서주하고 뭐 혁신해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막 동분서주하고 되게 변화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늦었어요. 그거는 이미 5년 전부터 됐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또 다른 기업들은 가만히 있지도 않을 뿐더러
미국의 TSMC는 이미 많이 앞서가 있어요. 삼성이 선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의 TSMC가 지금 선두고, 또 선두와 그 삼성과 후발주자의 격차는 또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 점점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삼성은 뒤에서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그쵸. 그 지금 우리 그 중국의 휴대폰이랑 좀 휴대폰 시장과 좀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지금 휴대폰 시장이 어떻죠? 자,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제일 중국인들 선호하고 좋아하고 많이 구매하는 품목이 뭐죠? 애플이에요. 애플 아이폰이에요. 다음에 뭐죠? 중국 내수용 로컬 제품들이에요. 그만큼 경쟁력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가성비 쪽에서는 삼성이 따라잡을 수가 없을 만큼 가성비가 좋고, 또 성능 면에서는 뭐 어쩔 줄 모르겠지만 성능은 삼성과 준하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성능으로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 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또한 중국에서 어떤 자국 기업을 밀어주는 분위기도 있고, 하지만 애플은 좀 넘사벽이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업마켓과 미드마켓을 애플과 그 로컬 기업들,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삼성 점유율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제 철수액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장으로 지금 반도체가 가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중국에 자국 내 어떤 반도체나 이런 거 수입 안 할 거예요, 이제. 2년 정도 뒤에는 자국에서 이제 삼성이나 어디에서 수입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거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거를 해외 수출도 할 거고, 또 그쵸? 그리고 TSMC도 자기들이 이제 좀 더 시장을 더 유럽이나 뭐 이런 쪽으로 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을 점점 시장도 확대할 거고. 그거 아세요? 뭐죠?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양한데 그걸 팜리스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서드 파티들, 그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수요와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그 속속 즉각 대응이 가능한 게 TSMC의 강점이에요. 또 다른 강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삼성은 그런 패밀리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하기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야. 왜냐면은 정형화돼 있고 대량 생산화돼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요에 유동성 있게 맞춰주는 패밀리스 서드파티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업체가 많아야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맞춰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때 기업마다 원하는 성능이 있고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다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주문 제작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면에서 삼성이 굉장히 뒤처지고 있고, 지금 그쵸. 그래서 그런 삼성이 기존에 누려왔던 그런 정형화되고 어떤 그 성능 면에서만 업그레이드 계속 이제 시키고 있지만, 그런 면은 중국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런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만 진일보하는데 지금 1-2년 정도가 걸리고, 그것만 마스터되면 대량 생산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이 아무나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 또 2년 안에 삼성이 또 그만큼 또 우리나라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중국이 마스터한 2년 그 기간 동안 또 계속 또 힘들어 하다가 또 2년 후에는 더 힘든 그 역경이 온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수출 더 이상 못하니까 무역 적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신규 시장, TSMC 시장을 먹지 않는 한은 어려워요. 그래서 TSMC 뭐 쫓아가려고 막 하지만 사실 지금 팜리스가 뭐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팜리스나 이런 부분에서 TSMC는 굉장히 막강한 그 화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타격이 막대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삼성도 그렇고 뭐 현대자동차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자국 내 배터리 보조금만 지급하고 수입하거나 뭐 중국산이거나 뭐 이런 지금 뭐 그 보조금 혜택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제가 얘기한 거랑 또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제가 퍼펙트 게임에서 뭐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자국 내 그 제조업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맡아서 그냥 해준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제조업을 맡아주고 제조업을 해줘서 미국의 상품을 공급해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이 준 거예요. 미국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나라의 역량을 살리고 같은 동맹국으로서 글로벌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세계가 고립되고 러시아와 중국과 고립된 채, 그리고 글로벌 외교에서 깽판을 계속, 글로벌 국제무역관계, 자유무역 그 시장에서 깽판을 치고 하니까 자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미국에서 제조업을 다시 강화시키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반도체도 TSMC 지금 공장 설립하고 그 안에서 자국 내 처리하고 이런 것도 그런 어떤 중국의 반도체 굵기에 대항하는 일환이고, 그 외에도 자동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첨단 산업 분야, 고부가치 산업 있잖아요. 그런 거 미국이 다시 찾아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까지 수출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됐고 너희들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은 제 방송 보고 생각을 고치세요. 미국은 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냥 준 것뿐이에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밥그릇? 먹고 살 그런 어떤 활로? 그런 걸 그냥 준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줬더니 중국에서 배터리 수입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팔고, 거기서 뭐 반도체 뭐 수입해가지고 원자재 뭐 기술 뭐 중간재 이런 거 수입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팔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건 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중간에서 만들어가지고 팔고, 이렇게 자꾸 글로벌 생산 그 글로벌 체인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으니까 미국이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제조업을 우리가 도맡아서 우리 자력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쟁력을 첨단, 특히 고부가 가치는 우리가 맡아서 모든 걸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공장이나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설계하기를 생산하기를 요청을 하는 거고, 그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에서 뭐 미국산 배터리 쓰고 뭐 이렇게 해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미국 보조금, 미국인들 세금이고 뭐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조치인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해줬던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혜택을 다른 나라 자동차도 해줬던 게 고마운 거죠. 한국에서 뭐 맞대응한다고요? 한국에서 뭐 미국산 뭐 테슬라나 뭐 이런 거 보조금 지급 안 한다고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마 미국에서 현대에 더 엄청난 타격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주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상관없어요. 안 줘도 테슬라 살 사람들은 사고 안 살 사람들은 안 사요. 그러니까 그런 시시콜콜한 보복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또 그런 거 안 해준다고 아쉬워할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렇게 대우해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국제 관계와 그 자유무역 관계와 경제에 어떤 얽혀있는 그런 체인, 그런 사슬이 굉장히 이게 뒤틀리고 바뀌고 하면서 다시 맞춰지고 용접되고 이러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퍼펙트 게임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설계하고 다시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끊을 건 끊어버리고 붙일 건 다시 붙이고 자기들이 만들 건 만들고 이러면서 다시 글로벌 공급 체인을 다시 구축을 새롭게 할 거라고요. 그게 반도체도 될 수 있고 전기차도 될 수 있고 뭐 첨단 4차 산업, IT 이런 게 전부 다 미국에서 자국내 처리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수출로 미국에서 먹고 살고 미국에서 돈 벌어 먹고 살던 그런 효자 상품들, 수출 기업들, 그런 어떤 대기업들, 그런 걸 키워주고 밀어줬던 미국의 행동이 이제는 바뀌고 서로 어떤 자유 경쟁이 사회가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떤 중국과의 관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중간에서 다리 걸쳐서 외교를 이제 미국과 뭐 중국의 양다리를 걸쳐서 서로 이제 좋은 것만 빼먹자라고 외교적으로 밀고 땡기고를 잘해가지고 서로 장점만 먹자라는 거는 이제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어설프게 했다가 이 꼴이 난 거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어설프게 자기 포지션을, 외교적인 포지션을 정했다가 지금 어느 쪽에서도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이니까 이 정도 유지를 해주는 거죠. 지금 중국 봐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포지션 유지하지 말고 중국이 뭐 시장이 좋다, 뭐 중국에 뭐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기술만 다 뺏겼잖아요. 안 그래요? 그 기술만 다 뺏기고 반도체 공장 공개하자, 뭐 설계도 공개하자 해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막 엄청 반대하고 막 여러 명이 보고 검토해달라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어떤 그런 극비 사항들이 유출되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건 이미 유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그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기술력이. 완제품까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제 중간재에서. 그리고 조만간 2년 내에는 그 자재에서 중간재까지의 기술력도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어정쩡한 포지션을 그때 중국에 붙고 뭐 미국에 붙고 양다리 걸치고, 미국은 당연히 우리나라 잘해주니까 좀 섭섭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외교를 하니까 그런 포지션을 자꾸 어정쩡하게 갖고 자기만 알고 얍삽하게 가니까 지금의 이 사단이 난 거라니까요. 그때 잘했어봐요. 그때 어디 한 군데 쫙 붙어 있어봐요. 미국에 딱 붙어 있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 다 대주고 우리나라 특히 엄청 줬을 거예요. 그래서 통화수화프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건. 근데 어정쩡한 포지션을 지금 하고 계속 그래 왔으니까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계속 팽당하고 버림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나마 미국이니까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 이것도 굉장히 많이 희석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가리 똥ጦ식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무조건 잘해줄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은 슈퍼 초강대국이에요.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그런 나라에 잘 보이고 그런 나라와 같이 밀월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미국에다가 뭐 얼마나 지금 우리 생각해보면 뭐 말로 좀 다음 시간에 제가 다다음 뭐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섭섭하게 했었습니까, 그동안? 안 그래요? 지금 찾아보면 엄청 많잖아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일일이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미국에 대하는 그런 태도들, 외교적인 국제 공식 태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미국이 지금 그런 걸 모두 검토하고 나서 지금 그렇게 하는 조치라니까요. 에?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자력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유무역에는 글로벌 체인이 다시 재구축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누려왔다는 그런 어떤 글로벌 체인 공급망에서 우리가 모두 그런 어떤 혜택들이 이제 돌려 가져가는 것 뿐이에요. 원래대로. 우리는 이제 그런 혜택이 없이 자력갱생해야 돼요. 우리야말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더 불리해지고 어려워졌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도 부족하고 그죠? 거품은 무지하게 껴있고 자존심과 오만함이 가득 차서 주제도 모르고 빚을 많이 땡겨 쓰고 딱 우리나라 현주소 같은 거예요. 지금 국제적으로 주제를 파악 못하고 너무 많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거예요. 일본이 딱 그 꼴 났었잖아요. 플라자 합의 하고 나서 환율 가치, 화폐 가치 오르니까 막 마구마구 막 치솟고 돈 가치가 막 엄청나게 오르니까 막 써대고 결국 그러다가 잃어버린 30년 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딱 그 꼴 된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부총리는 당장의 패닉이 오지 않는다고 했죠. 맞아요. 당장의 패닉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서히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저성장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2년 뒤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저성장하고 혹은 어떤 때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가능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올 것이다. 절대로 뭐 패닉이 없다. 뭐 환율이 좀 올라도 괜찮다. 이런 아니란 생각까지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서서히 저성장의 늪에 딱 빠지고 있고 잃어버린 30년이 곧 도래할 것이고 그런 위기감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처하고 돌파할 능력을 지금 방안을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요. 이런 와중에 지금 계속 꼬꾸라지고 있는 마당에 저성장하고 그죠? 잃어버린 30년 오는데 우리나라 집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채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나라에서는 거지예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자산관리를 우리나라만 보지 마시고 해외적으로 시선을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